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범론의 앞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공범하고 정범 어떻게 구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주관설, 뭐 이익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는데요. 이 보면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것도 한번 이제 정범 개념 할 때 제한적 정범 개념, 확장적 정범 개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장적 정범 개념이라는 건 기본 개념 자체가 정범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번역 용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는 정범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범죄자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거든요. 확장적 범죄자 개념 그러면 당연히 범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범죄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제한적 정범 개념은 이제 제한적으로 범죄자를 직접적으로 행위한 사람만 범죄자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직접 행위한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는데 왜 직접 행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처벌하게 되느냐? 그래서 직접 행위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이해하는 거거든. 외우려고 하면 이게 용어도 비슷한 것들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요.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야 그래야지 이제 쉬워진다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이 헌법 처음 공부할 때 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좌절스러웠거든. 왜냐하면 이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요즘 책들은 옛날 책보다는 좀 나아요. 더 학교 다닐 때 보던 책들은 일단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책 안에가 토시 빼고 다 한자고요. 일단 제가 그 옥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기 대학 시험 볼 때 한문이 진짜 완전히 꽝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대입 시험에 한문도 문제가 몇 문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 포기하고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문은 저도 완전히 꽝이었는데 학교 들어가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책을 피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한자 찾으면 다 네이버에서 찾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종이사전 세대니까요. 옥편이 딱 요 지갑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옥편이 있거든요. 얇고, 그러니까 기본 1800자 들어가 있는 옥편이 있어요. 그 손을 책을 볼 때 이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한자 나올 때마다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 찾고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한자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이제 뭐 법대 들어가면 처음 보는 책이 이제 민총책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저는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책들은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한글만 있는 책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들 같은 거 한자로 탁탁탁 적어주면 오히려 읽기가 훨씬 편해요. 저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그래서 법전도 저는 한글 법전 보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한자가 좀 들어가 있는 법전을 봐야지 오히려 편하고. 이거 제 들고 다니는 제 강의안도 여기에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맛보기로 이거 하여튼 이거 다 한자예요. 이거 다 한자로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특히 이제 형법이 번역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게 정범이라는 게 테터를 번역한 건지, 테터라는 데도 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테터라는 거는 타트라는 게 행위, 독일어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얘기하고 가면 독일어의 특징은 영어하고 약간 다른 게요. 독일어는 복합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왜 한자와 한자어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독일어도 단어와 단어를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진기가 카메라죠. 근데 우리말 한자에 보면 사진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진을 찍는 기계라는 뜻이잖아요. 독일어는 카메라라는 말도 이제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쓰긴 하지만 사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토가 사진이지. 포토 아파라트가 기계거든요. 그래서 사진기를 포토 아파라트라는 단어도 써요. 독일 애들이. 원래 그걸 더 많이 쓰다가 걔네도 영어 영향 받아서 지금 카메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뭐 TV도 걔네들 TV를 이제 독일어 테파우라는 용어도 쓰긴 하지만 페른제 아파라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기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독일어도 이렇게 기본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 복합어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전 없는 단어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전에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복합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앞뒤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이해하려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타트라는 단어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법에서 쓰는 행위라는 게 이제 독일어의 특징이 이게 이제 우리 형법이 이게 다 독일 거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형법이 어려운 이유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 형법에 나오는 행위라는 단어가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있고요.
이것도 행위라는 단어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범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범죄. 근데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미널리테트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건 독일어도 크리미널 비슷하잖아. 영어도. 그래서 크리미널리테트라는 단어도 범죄고 이게 같은 단어들이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타트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행위 뭐 이런 뜻인데 타트라는 단어가 형법에서 쓰면 범행,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형법에서 쓰는 행위는 다 범죄 행위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범행이라고도 쓰고요. 그래서 기능적 행위집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잖아요. 그게 독일어로 쓸 때 타트, 이 타트라는 범행 집에서 할 때 이거 범행이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범죄 행위를 한 사람 그럴 때는 이렇게 써요. 테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행위 지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타트 행위를 이렇게 써요. 이게 지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지배, 범행 지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과서 속에 한국어는 우리나라 말은 우리 한국어의 특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국어는 문학에 되게 적합한 언어인 것 같아요. 문학에는 정말 뛰어난 문학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걸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안 돼. 문학적인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노라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노라타랑 누렇다랑은 다르잖아. 그치? 그다음에 누리끼리 하다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서양 애들 언어로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 언어가 논리적인 부분은 발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독일어는 철학에 엄청나게 적합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인 언어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들도 단어가 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단어가 특히 형법에서 하면은 다 뭐 범죄, 뭐 정범 이런 식으로밖에 번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저희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공부할 때는 이거 단어를 이제 원서를 같이 보면서 독일어 원서를 같이 보면서 요거랑은 어떻게 다르게 조금 번역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용어를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말도 쓸 때 되게 재밌는 건 형법에서 구속요건 행사성 위법성 책임할 때 그 책임이 독일어로 슐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슐트가 민법으로 가면 뭔지 아세요? 채무예요, 채무. 그다음에 형법에서 구속요건이라는 걸 하잖아요. 구속요건이라는 게 독일어로 타투베슈탄트인데 그 단어가 민법으로 가면 뭘까? 법률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독일 애들은 타투베슈탄트라는 단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금방 바로 알기 때문에 형법이든 민법이든 쓰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민법에서 번역 다르게 하고 형법에서 번역 다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랑 다른 건 줄 알지만 실제는 같은 단어거든요. 번역을 민법하고 형법에서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한적 정범 개념, 확장적 정범 개념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제한적 정범 개념이라는 것도 그냥 범죄자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적 범죄자 개념은 원래 범죄자는 직접 행위한 놈들만 범죄자인데 공범들도 처벌한다. 그럴 때 공범은 그래서 확장하는 처벌 확장 사유다. 원래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확장하는 사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확장적 정범 개념이라는 건 확장적 범죄자 개념. 다시 말하면 범죄자라는 건 널리 범죄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다 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공범 규정은 공범의 처벌을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은 정범보다는 형을 가볍게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벌을 축소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가면 되게 쉬운데 이걸 외우려고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실 그리고 말이 어려워서 잘 외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형법 체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구속요건 행사성 위법성 책임 이 순서로 검토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검토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꼭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독일형법 25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게 가장 논리적인 체계다. 250년 독일에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논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체계가 어쨌거나 250년 논쟁을 통해서 가장 체계적이라고 지금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일단 논리적이고,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아주 많이 하면 이 체계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다른 걸 주장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체계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나중에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체계를 이해해야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대로 하는 걸 훈련을 쭉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본 개념 그렇고, 정본 공범의 구별도 보면 객관서로 이제 행위 중심으로 보는 거죠. 행위 중심으로 해서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주관설은 뭐 이익이라든가 내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였냐 이 범죄행위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렸던 게 이제 욕조 사례를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바데반네팔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건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미혼모의 언니가 태어난 아이를 욕조에 빠뜨려 죽였다. 이랬을 때 정범이 누구냐라는 거에서 독일 대법원이 옛날에, 이거 벌써 한 70년 이상 된 판례니까요. 옛날에 정범은 애기 엄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애기 엄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놓은 판결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그런 것, 그게 이제 이익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다수설이다. 정범과 공범을 나누는 기준이. 그래서 기능적 범행지배설, 행위지배설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다수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객관설이 있고 주관설이 있으면 이 범행지배설이라는 건 사실은 절충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설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모두 다 요소를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범행지배설은 원래는 이제 벨젤이 주장했던 목적적 범행지배설이 있었고, 그거를 개량해서 록신이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현재 만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세계 한 60개국에서 지배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범은 정범의 표지가 있는데, 직접 정범은 범행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범행 지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독일어로 잠깐 썼던 거 있죠. 타테어 샤프트가 그 파트가 그게 범죄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직접 지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직접 정범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 지배라는 게 있는데, 의사 지배는 그 어떤 도구의 의사를 내가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조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얘가 직접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간접 정범에서의 정범 표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정범. 여러 명이 같이 행위를 나눠 했을 때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그거는 분업이다. 그러니까 분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 역할을 탁탁탁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생산물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걸 만들어낸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기능적 범행 지배라는 걸 역할 분담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게 공동 정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록신이 정범 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정범의 유형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부분은 간접 정범인데요. 간접 정범은 형법 34조에 있습니다. 네, 형법 34조를 보시면 제 34조 1항 보겠습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은 간접 정범인데 처벌은 또 교사 또는 방조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처벌은 이렇게 된다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접 정범은 뒤에 정범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정범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간접 정범이라는 건 기본적인 구조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를 강학상 이용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교사 방조는 이용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교사를 해서, 방조는 빼고 교사를 갖고 얘기를 합시다. 교사를 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처벌되지 않는 자나 아니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야. 그러면 이제 이거에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 같은데, 그 의사가 있는데 여의사가 있었는데 환자가 왔어.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 불륜녀야. 근데 이 여자가 설사가 난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약을 처방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그때 이 얘기했잖아.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 설사약이고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은 변비약이라고. 이거 사람들 개그 같은 데서도 계속 헷갈리잖아요. 이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간호사한테 처방을 내려서 간호사가 이 사람 설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비약을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뱃속에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직접 행위한 사람은 간호사란 말이죠.
근데 간호사는 내가 처방을 하면 처방대로 주사를 놓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행위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저기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의사는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래서 중간에 이용되는 사람을 우리가 피이용자 또는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이용자나 도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범죄 구조를 우리가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접정범은 직접 행위한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직접 행위한 사람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은 그냥 내 막대기다. 내가 사람을 때렸을 때 얘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막대기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범이 되는 거다.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간접정범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정범 요건은 물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접정범은 이제 이게 정범이냐 공범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형법 조문은 정범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해서 이용행위 자체가 교사로 볼 수 있으면 교사범으로 처벌을 하고 방조로 볼 수 있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형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간접정범의 경우에 그 정범 표지가 뭐냐? 정범은 정범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범의 표지가 뭐냐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간접정범은 의사지배다. 의사지배는 얘를 내가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범이 될 수 있는 거지. 얘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중간에 이용되는 이 도구는 나의 막대기, 내가 사람을 때리는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대기는 의사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론이 이것도 약간 그런데 우리는 형법에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독일은 간접정범 규정이 타인을 통하여 죄를 범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제한이 없잖아. 그냥 타인을 통하여 죄를 범한 자는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조문상 처벌되는 자를 의사 지배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에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문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형법상. 근데 독일은 그냥 타인을 통하여 죄를 범한 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면서 나온 게 의사지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은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학계에서는 이게 간접정범의 정범 표지가 의사지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리 형법 해석에도 맞는지는 전 약간 의문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간접정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의사지배를 해서 하는 거라면 그 이제 처벌되는 자가 있을 때 간접정범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해석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조문에 명백하게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는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가 되는 거지 간접정범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나중에 어디 공부하시거나 책을 보시다가 교과서마다 소개되는 책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범 배후의 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좀 약간 이상동 교수는 약간 다르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책 어디서 봤는데? 305페이지. 이거 정범 뒤의 정범이라고 번역했구나. 이걸 이제 정범 배후의 정범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힌터댐 테터인데 아까 제가 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알이라고 쓰면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자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정범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정범 뒤에 정범 이게 이제 정범 배후의 정범인데 독일 형법에서는 정범 배후의 정범도 간접정범으로 인정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처벌이 돼도 얘가 정범이잖아. 그럼 얘가 정범이 되지. 원래는 얘가 정범이 되면 나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은 공범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독일 형법에서는 얘가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나의 의사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는 애라면 그렇다면 나도 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직접 정범이지만 직접 정범 배후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형법 조문상은 얘가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없는데 독일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정범 배후의 정범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한국 형법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이론이죠. 한국 형법의 해석상은 나올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독일 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그걸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형법에서는 쓸 수 없다. 왜? 한국 형법은 명문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자가 있으면 뒤에서 교사한 사람은 교사범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거예요. 자,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정범의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으로 가면 어쨌든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으로 가려면 우선은 원칙적으로 얘가 범죄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자가 아니어야 되죠. 과실범으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자여야 된단 말이죠.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구성요건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범죄가 되지 않는 것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하나씩 이제 종류대로 한번 봅시다. 피이용자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속여서 자살하게 하는 경우. 이걸 이제 우리 교과서들이 예를 들어요. 근데 한국 형법에서는 이걸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독일 형법은 그 살인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형법은 강론에 250조 한번 볼까요? 250조 한번 보시면 (253조를) 보시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3조를 보시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승낙을 하게 하거나 이거는 이제 여기하고는 해당 없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조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살인죄의 간접정범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 253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게 뭐냐면 자살을 하게 하면 자살하는 자가 자살은 우리가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고 자상하자. 자상하게 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자상하게 했어. 이게 이걸 독일 교과서 예를 그대로 따오니까 이런 예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살하게 하는 경우 나오는데 자살 말고 자상으로 하면 내가 내 팔을 칼로 쬐어요. 근데 제가 나를 속여서 째게 만들었어. 그러면 쟤는 나를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내 팔을 칼로 쬐는데 긁어버렸는데 내가 내 팔을 칼로 긁는 거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그렇죠? 처벌되지 않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하는 것 중에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하는 것 첫 번째, 객관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물건을 내가 부시게 만드는 것도 있겠죠. 뭐. 그렇지? 내가 내 물건을 부시는 건 내 물건 부시는 거니까 죄가 안 되지만 타인이 물건을 부시면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주관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주관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제 거기에 이제 고의가 없는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간호사한테 약을 다른 걸 줘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게 하는 경우. 이 사람은 그 고의는 없죠. 얘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독약을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간호사가 독약을 주사해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주사를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 해당할 거고요. 고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그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형법통론 앞 시간에 목적범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목적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절도죄인데요. 절도죄가 절도죄 조문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절도죄 보시면 320 몇 조일 텐데 329조 절도죄 한번 보세요. 여기 조문에 있는 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절도죄 보시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뒤에 형량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일단 구속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여기까지가 구속요건이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절취라는 행위를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냐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이전시키는 행위라고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로부터 나한테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행위를 절취행위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점유 개념이 되게 중요하겠지. 점유 개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것도 어제 잠깐 예를 들었던 건데 내가 오다가 저기 정수기 위에 지갑이 있는 걸 보고 그럼 거기 지갑이 그 위에 있는 게 누구의 점유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겠지. 네, 문제가 될 텐데요. 보통 이런 관리자가 확실하게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강의실 이런 데는 여기다 물건을 놓고 나가면 그 물건은 여기를 관리하는 자의 점유로 이전돼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 혹시 제 연구실에 왔다가
나도 그 물건이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왔다 지갑을 흘리고 갔어요. 내 연구실에다. 근데 나는 그 지갑이 거기 흘려져 있는지도 몰랐어. 그랬는데 누가 들어와서 보도 지갑 있는 거 슬쩍 가져갔어. 그러면 그게 절도죄가 되는데 그럼 거기서 점유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지갑 주인은 지갑을 흘리고 나갔으니까 점유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연구실을 관리하는 제가 저한테로 그 점유가 이전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 정수기 좀 애매하다. 거기 복도니까 좀 애매하다. 아니면 이 옆에 강의실에 이제 지갑을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오다가.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옆 강의실에 들어갔다 지갑을 놓고 왔는데 지갑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경우에 고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의라는 건 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지긴 하는데 구성요건에서 착오라고 할 때 구성요건 착오를 다른 말로 무슨 착오라고 하죠? 사실의 착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고의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저기 가서 지갑 좀 갖다 줄래? 그래서 가서 갖고 올 때 여기서 절주의 상황은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서 물건을 그쪽 점유에 있는 그쪽 강의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나에게 주는 거잖아.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점유를 배제하고 갖고 온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절도죄가 되려면 절도죄는 그럼 생각해 볼까? 자 여기 옆에 앉은 친구들한테 갑자기 나 빨간 펜을 써야 되는데 없어. 그래갖고 옆에 앉아 있다가 나 빨간 펜 있네. 그러고선 허락을 받고 가져가면 괜찮은데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친구 옆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필통에서 빨간 펜 꺼내갖고 썼어. 그럼 봐봐 이것도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이전했죠. 절도죄예요? 그걸 절도죄라고 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법은 상식적 판단이야. 봐봐. 옆에 앉아서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가 친구 필통에서 내가 빨간 펜이 필요한데 없어. 그래갖고 보니까 친구 필통에 빨간 펜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그걸 꺼내서 내가 썼어. 그렇다고 얘가 나하고 절도죄라고 신고해. 이 상식적으로 이거를 이런 애랑 친구할래? 안 하지. 그래 봐봐. 이건 절도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법학을 하니까 왜 안 되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범죄는 써 있는 거 말고 여기 써 있는 행위 말고 고의 말고 그러니까 행위를 인식하는 게 고의잖아요. 근데 고의 말고 추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필요해요. 이거 형법 총론 배울 때 맨 앞에서 했습니다. 목적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목적 경향 표현 이런 거 분명히 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거기 목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불법 영득의 의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가지려고 점유를 이전시켜야지. 그러니까 불법 영득의 의사라는 건 내가 꿀꺽하려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꿀꺽하기 위해서 이걸 점유를 이전시켜야 절도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잠깐 쓰고 다시 돌려줄 거잖아. 그러면 꿀꺽할 생각이 없지? 그러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러니까 저걸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에 대한 고의는 있잖아.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에 대한 고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내가 저걸 꿀꺽하거나 또는 나에게 꿀꺽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영득의 의사는 꼭 내가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까 지갑을 갖고 올 때 지갑을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에 대한 고의는 있지만 꿀꺽하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법 영득의 의사를 뭐냐면 그게 목적이에요.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더 쉬운 예. 이건 이제 아예 조문에 목적이 써 있는 범죄들을 갖고 하면 쉬운데 여러분들 문서 위조죄 우리 조국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위조 범죄 전문가들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언론 보시면서 원래 법학 공부하면 법학을 공부를 잘하는 비결 그럼 뭐냐면요. 언론에 그런 법적인 얘기가 나오면 궁금해야 돼. 그게 궁금해야 된다니까? 그럼 공부할 때 그걸 재밌게 자꾸 공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럼 이게 재미가 없어. 거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위조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국가마다 약간씩 다른데 조국의 아들이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96시간을 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70시간밖에 안 했대.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걸 인턴 증명서 써준 변호사가 최강욱 국회의원이야 지금. 최강욱이 이걸 96시간이라고 써줬잖아. 자기 이름으로. 이건 위조가 아니에요. 이 위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그게 이제 국가마다 다른데 프랑스 같은 내용이 허위면 위조라고 봐요. 위조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문서에 명의자가 작성했냐 안 했냐가 위조냐 아니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진실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예를 들면 그 그게 위조가 되는 이거 그 정경심이 위조가 어쨌든 정경심이 만들었다고 대법원에서 일단 판단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저는 약간 의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거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위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조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주장한 게 그거였잖아. 실제로 가서 그거 다 했고 거기 적혀 있는 내용 다 했다 그대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명의자가 아닌 자가 거기 문서를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만들면 그게 위조예요. 우리나라는 위조는 그렇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위조냐 아니냐를 위조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명의자가 작성했냐 안 했냐가 권한 있는 자가 작성했냐 안 했냐가 위조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문서죄는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몇 조냐면 앞으로 가서 여기네. 225조 한번 볼까요? 225조. 225조를 보시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가 붙어 있어? 맨 앞에 행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조는 목적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거 한번 볼게. 그림 회수권이라고 하면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요새 다 카드 쓰는데 그 여러분들이 저기 그림 연습을 하느라고 그 샤갈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를 했어요. 그대로 그렸어. 그랬으면 위조거든요. 위조 행위예요. 그게 위조 행위라는 게 그런 게 다 위조거든요. 아니면 문서를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그 조교할 때 어떤 거였냐면 저희 때만 해도 이게 팩스로 서류 같은 걸 주고받고 할 때라 서류를 보내주는데 팩스를 보내줘. 팩스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스캔도 아니야. 그때 스캐너도 없으니까 그걸 다시 팩스로 보내. 이게 종이가 지저분해지거든 그러면. 그래서 팩스로 들어오면 제가 옛날 조교할 때는 어떤 걸 많이 했냐면 그 팩스 들어오면 문서를 그대로 한글 파일로 만들어요. 그대로 만들고 거기다가 저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출력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이메일로 쏴주던가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포맷 같은 거는 그게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도장이 찍힌 거는 대표적인 거 졸업장.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급하게 내야 되는데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졸업장을.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이거를 사용할 목적, 행사할 목적이라는 게 제출하거나 이럴 목적을 말하는 거죠.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면 위조죄가 되는 거고요. 그냥 취미로 요거 내가 한번 똑같이 만들어 그냥 내가 요거 똑같이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의 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걸 옆에다 놓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쓰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럼 위조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목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냥 이런 것도 간접적용이 될 수가 있네. 그러면 문서를 그런 걸 내가 아까 말했잖아. 문서를 이런 걸 아주 잘 만든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를 꼬드겨갖고 너 진짜 잘해?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내가 당연하지 그러고 딱 해줬어. 얘가 이거 써먹었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쓰는 애는 나를 이용해서 내가 처벌되지 않는 자잖아. 왜 위조하는 고의는 있잖아. 그리고 위조 행위를 했잖아 내가. 근데 내가 이걸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해서 얘가 이걸 행사를 하게 되면 쟤가 나를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딱 이용했다는 말이 아주 적합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이 교재에는 신분 관련되는 얘기가 앞에 나오죠. 이용자 신분범이 나오죠. 신분범. 신분범. 이게 뭐냐면 요거 이제 신분범의 대표적인 게 수뢰죄니까 수뢰죄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뢰죄 120 몇 조인데? 120 몇 조인데? 129조. 이 신분범이라는 건 뭐죠?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9조의 수뢰죄를 보면 주체가 뭐로 돼 있어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용행위니까 요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공무원이야. 나는 돈을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처벌되지. 여러분들 그 최순실 생각하시면 돼요.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 최순실이 저기 누구지? 박근혜가 받을 뇌물을 최순실이 받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결국은 이런 구성이.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건 수뢰죄가 되려면 신분이 있어야 돼요. 신분범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건 이제 공범 끝에 가면 33조를 할 때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분이 없는 자와 신분이 있는 자도 공동정범이 성립이 가능해요. 공동정범은 가능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얘랑 다 알고 있다는 거겠지? 서로 짜고 했다는 거. 공동정범은 뭐라 그랬죠?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 의사연락이 있다는 거잖아. 최순실과 박근혜는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칩시다. 이렇게 했어요. 박근혜가 뇌물을 받아야 되는데 최순실한테 야 저기 쟤한테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어도 받을 게 있는데 네가 좀 받아다 줄래? 그래갖고 얘가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얘가 알면서 받아왔어요. 뇌물인 걸. 근데 얘는 뇌물인 줄 알고 받아도 수뢰죄가 안 되죠. 나는 수뢰죄가 되죠. 이런 경우가 여기 고의는 있는데 신분이 없는 도구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33조 때문에 되게 복잡해져요. 33조는 읽어만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한번 보세요. 33조. 33조. 여러분들은 바뀐 법전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똑같은 내용이 말을 풀어 쓴 거니까.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자, 수뢰죄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죠.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여기 가담했다는 건 범죄라는 걸 알면서 가담했다는 뜻이죠.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 30조부터 32조까지를 적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공범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없어도 너는 처벌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이 처벌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단독으로는, 근데 이 사람 단독으로는 최순실이 만약에 가서 박근혜 등에 업고 가서 야 너 그래서 내놔 이래서 그냥 받아먹었으면 박근혜가 모르고, 박근혜가 모르는 상황, 그럼 박근혜 범죄가 안 되잖아요. 박근혜가 모르는 상태에서 최순실이 그냥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뢰죄가 안 돼요. 왜? 신분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 신분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분과 관련해서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로 비신분자 공무원이 신분자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둘 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겠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무는 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작성 권한이 있고 얘는 작성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이 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 경우에 간접적용이 될 수 있냐? 신분이 없는 자도. 이건 반대 문제죠. 나는 신분이 없는데 신분 없는 자가 얘를 이용해서 간접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이거 간접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범이 되는 거잖아. 내가 정범이 되려면 내가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신분이 없잖아. 내가 신분이 없으면 이 사람을 이용했을 때 이게 지금 신분 없는 자가 간접 정범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33조가 그래서 문제라는 건데, 33조에 보면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도 규정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해당해요. 예를 들면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야. 근데 남편이 공무원이야. 근데 남편한테 야 제가 뭐 준대, 뇌물 준대. 그래갖고 네가 좀 받아와. 남편한테 시켰어요. 남편한테 시켜 남편이 받아왔어. 이 경우는 33조에서 신분관계 없는 자도 교사범의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수뢰죄 교사범이 될 수 있어요. 두 개가 뒤집히면. 내가 공무원이야. 부인한테 야 네가 좀 받아와. 그러면 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는 처벌되지 않는 자잖아.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교사를 했잖아. 얘가 뭐예요? 고의 있는 신분 없는 도구지. 고의는 있는 신분 없는 도구. 이 경우에 간접적용이 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될 수 있죠. 얘가 처벌되지 않는 자잖아.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 자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얘가 간접적용이 될 수 있지. 처벌되지 않는 자를 목적이 아니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간접적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바뀌면
얘는 교사범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가 처벌되지 않는 자니까 간접 정범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 그 반대 경우에 그러니까는 신분이 있는 자를 이용해서 자, 거꾸로 하는 거야. 부인이 남편이 공무원이야. 남편한테 저기 저 사람 걔가 뇌물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인이 저기한테 내가 뭐 빌려준 게 있는데 당신이 집에 퇴근하면서 좀 들려서 받아다 줘. 그래갖고 이 사람은 와이프가 빌려준 걸 받아오는 건 줄 알고 받아갖고 왔어요. 부인한테 줬어. 이게 이제 내가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지. 부인이 정범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 없는 자가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는 간접 정범이 성립 가능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내가 정범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판례는 그냥 확장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유추 금지, 재형법전주 유추 얘기할 때 유추는 금지되지만 확장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건 유추라고 보는데 법원은 확장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 없는 그래서 이건 쉬워. 그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의가 없는 경우 이건 쉬운데 그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들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 그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보면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 중에 이 여러 교과서들에 나오는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록신이 든 예예요. 이것도 록신이 교과서에서 예를 든 건데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서양이 되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그 신분인 제도가 철폐된 게 언제죠? 한국사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철폐됐지만 실질은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신분 제도는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일제 시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도련님 그러잖아. 하인이 신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 거지 그때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그 다른 서양 언어랑 다르게 독일어는 반말 존댓말이 있어요. 독일어는 반말 존댓말이 있는데 반말 존댓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반말 존댓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반말 존댓말이 있는데 이제 그렇죠. 친한 사람들끼리도 그냥 반말을 하고 서먹한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관계라도 그냥 존댓말을 쓰고 그 다음에 상하 관계에서 존댓말을 쓰고 반말을 쓰고 이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반말 쓰는 건 서로 반말을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먹한 사람들끼리 존댓말을 쓰는 건 서로 존댓말을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있는 게 상하 관계에서 존댓말을 쓰는 건 위에 사람은 반말을 하고 아래 사람은 존댓말을 써요. 이렇게 되죠. 독일은 이게 없어졌어요. 세 번째 게. 그래서 독일어는 반말을 쓰는 사이는 그냥 서로 반말을 쓰고 존댓말을 쓰는 사이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긴 해. 걔네도. 예외는 어디 있을 것 같아? 반말 존댓말 쓰는 거에 예외. 가족끼리는 다 반말이야. 그냥 이름 부르고 다 똑같아요. 그 상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예, 사제 관계인데 어디까지만? 미성년자인 학생까지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학생까지만.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말하고 학생들은 존댓말 쓰고. 이게 미성년자까지만. 그래서 걔네 되게 재밌어요. 걔네가 성인이 만 18세거든요. 그러면 만 18세면 몇 학년이야? 우리 지금 고3이지. 그럼 12학년이죠, 보통. 12학년에 성인으로 애들이 12학년의 순서대로 성인이 되겠죠. 근데 걔네가 고등학교가 13학년까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갈 때 12학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애들이 예를 들면 얘는 성인이 됐고 얘는 안 됐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거 얘한테는 존댓말 쓰고 얘한테 반말 쓰고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12학년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학생들에게 서로 존댓말을 써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되게 재밌대. 선생님들이 이제 12학년 딱 되면서 갑자기 말을 딱 바꿀 거 아니야. 반말 써 존댓말 딱 바꾸면 애들이 하던 대로 하라고 그냥. 왜냐면 계속 그렇게 해보다 갑자기 어색할 거 아니니까 하던 대로 하라고 막 이런데. 근데 어쨌든 규정이 걔네는 이제 원칙이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군대. 군대는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교도소.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만 해도 벌써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고등학교 다닐 일 없잖아. 독일 군대 갈 일이 없잖아. 그다음에 교도소는 갈 일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걱정할 일이 없고 그래서 독일어는 반말 존댓말을 다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반말 쓰는 사람하고 서로 반말을 써야 되고 존댓말 쓰는 사람하고 이런 거지. 갑자기 저쪽에서 반말을 탁 썼는데 내가 갑자기 존댓말을 탁 써버리면 저쪽에서는 아 제가 나랑 친해지기가 싫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보통 20대 대학생들끼리는 그냥 보면 다 반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신분제도인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바뀐 게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은 제가 그 법학입문 시간에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서양은 68운동 이후에 이런 게 다 바뀐 거예요. 68운동이 가장 핵심으로 내놓은 슬로건이 뭐냐면 권위주의 타파거든요. 권위주의 타파기 때문에 언어도 이게 그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권위주의 타파를 해버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반말 쓰는 사이는 서로 반말을 쓰고 존댓말 쓰는 사이는 서로 존댓말을 쓰고. 근데 걔네들도 이제 솔직히 있는 게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친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존댓말을 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 그 독일 지도교수 여기 한번 왔었는데 2017년인가 와서 특강 한번 하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통역했는데 제 지도교수랑 독일에 있을 때는 계속 서로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학위 받고 와서 4년인가 있다가 4년이 아니구나. 한 10년쯤 됐을 때 그 사이에도 계속 교류를 했어요. 이제 그랬다가 독일에 갔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나한테 야, 말 놓자. 그래가지고 지도교수랑 지금 서로 반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이런 일은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말과 존댓말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말 존댓말이라고 하기 약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 거리감이 약간 있는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와 가까운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 이게 좀 달라요. 동사 변화가 달라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들을 때는 알아듣는 거는 정확하게 쉬운데 이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 근데 이게 이제 그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이라는 사회도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그런 언어가 그렇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권위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독일도 언어가 이러다가 우리처럼 이랬다는 거죠. 지금 반말 존댓말이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이다가 68운동 이후에 그게 허물어지면서 평등하게 반말은 반말 서로 반말 존댓말은 서로 존댓말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 멀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잖아. 싸우다가 결국 할 말 없으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잖아. 그거부터 없어져야지. 하여튼 그래서 결국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 중에 록신이 이게 록신이 다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이. 근데 록신이 든 예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록신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이제 자기네 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에게 하인한테 저기 거위들이 쭉 오는데 우리 거위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기 옆집 거위가 저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옆집 거위를 우리 집으로 집어넣게 했어요. 하인한테 시켜서. 하인이 알고 있죠. 그래서 농부가 그 정을 아는 하인에게 옆집 거위를 자기 집 우리로 몰아넣도록 한 경우에 이게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인은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록신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법 영득의 의사는 꼭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취득할 목적으로라는 거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가 불법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또는 제3자이기 때문에 하인이 할 때 내 주인이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는 틀렸어요. 혹시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다가 요의 사례가 나오면 이건 사례가 틀렸다. 이거는 록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실수를. 근데 모르지. 지금 록신이 쓴 하빌리타촌이 그게 계속 판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하인이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하인은 절도죄의 정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부는 간접 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구속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유법하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볼 때 타인의 정당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가끔 나오죠.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집을 나왔어. 엄마가 날 잡으러 다녀. 근데 내가 엄마가 딱 왔어.
엄마라고 그러면 좀 그렇다. 아빠라고 해야 되겠다. 아빠가 와서 나를 찾았어. 여기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나 잡혔어. 근데 거기서 이제 얘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나 추행하려고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 말렸겠지. 뜯어 말려갖고 경찰 부르고 막 그래갖고 이 사람을 아빠를 그렇게 하고 얘는 도망갔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거 얘를 붙든 사람들 있잖아. 붙든 사람들이 이거는 체포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아니, 경찰이 왔다고 칩시다.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체포죄 구속 요건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체포의 고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경찰들은 뭐가 될까요? 이런 거 사례 내면 가배제책, 의뢰제책 다 해야 되는 거야. 사례 문제 내면 봐봐. 아니면 잡으려고 그러는데 강도야! 그러고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르르 와갖고 걔를 갖다가 제압을 해버렸어. 그리고 난 도망갔어. 그러면 자, 이 사례를 놓고 봅시다. 그러면 누구부터 사례 풀어야 돼? 제가 그랬죠? 아니, 강도야 한 사람 아니야. 직접 행위한 사람부터 푸는 거라고요. 직접 행위한 사람이 누구야? 얘를 제압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경찰이 와서 제압했다고 칩시다. 그냥 경찰이 와서 얘를 체포했어요. 그러면 체포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든요.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따라서 경찰은 범죄 현행범을 봤을 때는 즉시 체포할 수 있어요. 현행범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현행범은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1조 1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했던 누가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와서 체포했다고 치고, 그럼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했어요. 그러면 경찰의 행위는 어떻게 되죠? 체포죄 구속 요건에는 해당하고 유법성에 가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한 행위가 아닌 행위가 되죠. 그래서 유법성이 조각된다. 나 유법성 조각이란 말을 안 쓰려고 웬만하면. 근데 어쨌든 유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처벌되지 않는 자가 됐죠.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얘는 무죄. 그 다음에 이제 내 대책을 따져야 되는 거죠. 사례 푸는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접 행위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처벌되지 않는 자면 나는 뭐가 검토가 되지? 간접정범이 검토가 되죠. 근데 얘가 처벌되는 자야. 그럼 나는 뭐가 검토가 되지? 교사가 검토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재책이. 얘가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를 검토할 때 나는 이 사람들을, 근데 정당행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정당행위가 되는데,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당행위가 되려면 얘가 진짜 강도여야 되잖아. 근데 이거 뭐가 되는 거지? 얘는 자기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착오를 했죠. 얘가 범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체포를 했잖아. 그런데 얘가 범죄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정당한 행위가 아닌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이게 유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죠. 갑자기 머리 아프지. 위전착이 되는 거예요. 유법성 조각 사유. 왜냐면 난 정당행위가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정당화되는 상황이 아니야. 얘가 아니니까, 범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유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단서에 따르면 얘가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죠. 근데 체포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얘는 무죄. 그럼 이제 나로 넘어와서 나는 얘 착오를 이용해서, 유전착을 이용해서 체포를 저지르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죄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정당방위를 이용하는 경우, 정당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뭐 긴급피난을 이용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피난은 낙태로 옛날에 예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낙태가 지금 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에 요 낙태로 예를 들긴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당방위를 이용하는 건 내가 A를 죽이고 싶어. 근데 C가 되게 포악한 놈이야. B라고 합시다. B가 되게 포악한 놈인데 난 A를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A한테 뭐 예를 들면 뭘 훔쳐간 다음에, 아니면 막 헛소문을 막 내.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지. 야, 네 여자친구 강간한 놈이 이놈이야. 근데 얘가 되게 포악한 놈이야. 얘가 얘를 먼저 공격하게 해. 그래가지고 얘가 얘를 죽이게 해. 근데 얘가 하는 건, 얘가 먼저 공격 들어왔으니까 얘가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나는 얘의 정당방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갑자기 말이 그리고 이 경우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정범이 되는 건 유법성 조각 사유를 이용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유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들었던 예, 우리 조카, 우리 어머니가 큰아빠 깨워라. 그럼 얘가 와서 나를 귀싸대기를 막 때린다고 그랬잖아. 여기 깔고 앉아서. 벌써 걔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귀싸대기를 막 때려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그렇죠?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어요. 때리는지 알고 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법성 조각 사유 없어요. 근데 얘는 형사 미성년자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형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요거 뭐가 논란이 있냐면 형사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논란이 약간 있어요. 이게 의사 지배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형사 미성년자라도 완전히 어린 애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계속 요새 소년법 관련해서 논란되는 애들 있잖아. 그 정도 나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시켜서 했을 때 얘네가 의사 지배가 안 된 거야. 그럼 의사 지배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때도 이게 간접정범이라고 봐야 되냐, 교사범으로 봐야 되냐,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우리 형법이 걔가 사물의 변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냥 없는 걸로 보잖아요. 14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14세 미만이면 무조건 그 형사 미성년자의 취지에 따라서 무조건 얘는 의사 지배가 되는 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의사 지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서 의사 지배가 있었으면 간접정범으로 보고 의사 지배가 인정될 수 없으면 교사범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책임 없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강요된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등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강요된 행위를 하면 이 행위하는 자는 책임이 조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내가 이런 거지. 이게 전형적인 건 그런 거야. 내가 가족을 납치한 다음에 그 세븐데이즈라는 영화에 나오는 게 대충 그런 건데, 그 애를 유괴를 해. 그래서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얘 죽일 거야. 이렇게 해. 그리고 걔가 해. 그럼 걔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처벌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강요된 행위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또 과실범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벌되지 않는 자면, 여러분들 이것도 쓰실 때 처벌되지 않는 자면 얘가 왜 처벌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무죄다 이걸 정확하게 써야죠.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애를 검토하는 거예요. 네, 검토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 어떤 것도 있을까? 여러분들 구성요건 착오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간접정범이 나오면 직접 행위한 놈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그래서 걔가 죄가 없다고 나와야 되잖아. 죄가 없거나 과실범이 된다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뒤에가 무슨 죄인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혹시 구성요건 착오할 때 기억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새벽녘에 저쪽에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저쪽에 이렇게 곰이 나타났어. 근데 내가 눈이 좀 안 좋아.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저 곰 맞지? 했더니 맞아. 그래갖고 내가 총을 쐈어. 사람이야. 이러면은 내 죄책을 어떻게 풀면 어떻게 되죠? 총 쏜 놈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풀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가치 객체간의 착오잖아. 객체의 착오 중에 이가치 객체간의 착오잖아.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인식했던 사실의 미수, 발생한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식했던 사실은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과실치사만 남죠? 과실치사가 남았어요. 나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지. 그러면 얘가 잘못 가르쳤잖아. 일부러 쟤를 죽이려고. 그러면 그 경우에 얘는 나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 행위한 놈부터 무조건 풀어서 얘가 죄가 없거나 과실범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최소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죠, 간접정범을. 네. 그래서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사범하고 간접정범하고 이제 아까 그걸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어머니가 내 조카한테 야, 가서 깨워. 그러면 올라와서 두들겨 팬다 그랬지? 그러면 그걸 알면서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는 근데 그럼 얘부터 풀면 얘는 형사 미성년자라 무죄. 그리고 간접정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고 처벌되는 자야. 그러면 나는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교사범이 되는 거지, 시켰으니까. 그래서 정범 공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직접 행위자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가 답이 안 나와. 아시겠죠? 네, 이게 논리적인 거. 이 논리적 사고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갑을병의 죄책은 이렇게 내면 항상 갑을병 순서대로 푸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를 갑으로 놓고 조카를 얼로 놓고 문제를 낸 다음에 갑을의 죄책은 이러면 갑부터 풀어. 답이 나와? 안 나오지. 을의 답이 전제가 돼야지 갑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요, 사례풀이가 형법만 그런 게 아니고 민법도 똑같아요.
민법도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 나오잖아. 케이스 문제 중에 갑을 병의 법률 관계는 이런 거 나오지. 근데 보면 을과 병의 법률 관계는 각각 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전제를 해야만 나오는 법률 관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경우에 각각 을부터 무조건 풀어야지. 근데 갑을 병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문제를 안 내. 그렇게 낼 때는 항상 어떻게 풀게 내? 을과 병의 법률 관계가 전제가 돼야 갑과 을의 법률 관계가 나오게 문제를 낸다고. 근데 거기다 갑을 병 순서대로 갑을 간의 법률 관계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꼬여갖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례 푸는 방법은 이게 바로 논리적 사고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이용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용 행위를 우리 형법은 교사 방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 형법이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용 행위라고 하지만 우리 형법이 교사 또는 방조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방조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보면 일단 의사 지배는 인정을 하고 의사 지배를 해서 조종하는 행위를 하면 교사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우월한 의사에 따라서 도와주는 행위, 원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면 방조로 봅니다. 이게 처벌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간접정범인 실행의 착수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원자행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원자행 할 때 실행의 착수 시기 할 때 예를 들면 술 먹고 살인을 했다 이랬을 때 내가 맨정신에는 살인할 용기가 안 나서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 이랬을 때 실행의 착수 시기를 살인죄에 실행의 착수했을 때 실행의 착수로 볼 거냐 아니면 술을 마시면서 나를 심신상실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할 때부터 실행의 착수로 볼 거냐 견해 대립이 있었죠. 자, 간접정범도 똑같습니다. 그럼 간접정범 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자행은 맨정신에 내가 술 취한 나를 이용하는 행위. 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행은. 그러니까 맨정신인 내가 술 취한 나를 이용하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실행의 착수 시기가 대립하겠지. 어떻게 대립할까? 도구가 실행에 착수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도구를 내가 이용하는 행위를 시작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보는 견해가 대립이 있죠. 그래서 이 다수설은 어쨌건 그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도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접정범의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원자행하고 원자행에서도 저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그 술 취한 내가 실행의 착수를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접정범도 도구가 실행에 착수할 때 실행에 착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자,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교사 또는 방조하는 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취지가 달라서 어쨌든 다수설은 이건 이용자가 실행 행위를 시작할 때 실행 착수가 있다고 이용 행위를 시작할 때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간접정범의 처벌은 우리 조문에 있는 것처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지금부터 할 게 좀 어려운데. 왜 지금까지도 어려웠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 시작인데, 네, 여기 책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관련 문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용자가 누구예요? 간접정범이 되는 자죠. 이용자, 피이용자 또는 이용자 도구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용자가 도구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얘가 형사미성자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시켰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형사미성자가 아니야.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나는 형사미성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형사미성년자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단순하게. 피이용자가 책임능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피이용자인 경우에, 책임능력자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실제 범행 의사 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견해 대립이 획일적으로 그냥 형사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게 얘가 변별 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얘를 처벌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르면 얘는 그냥 형사 미성년자는 그냥 무조건 의사 지배가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피이용자가 책임능력자였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한 범행 지배 중 의사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에 학설에 따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말한 획일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본다?
교사범위 된다고 본다. 근데 아까 말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얘가 이 경우에 애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의사제보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요.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책임 능력자로 오인하고 교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형사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앞의 경우랑 뒤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앞의 거는 정범을 공범으로 처벌하는 거죠. 정범을 얘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하는 거잖아. 근데 이 뒤에 거는 나는 교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범이 되는 거잖아. 반대의 경우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고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건데 내 고의 범위보다 작아지면 작아지는 쪽으로 처벌을 나타나는 현상이 작아지면 작아지는 쪽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해요. 고의보다 작게 처벌하는 거는. 근데 내가 알았던 게 이만큼인데 그보다 더 높은 걸 고의 범위로 처벌하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사를 했잖아. 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했잖아.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형사 미성년자라 얘가 처벌되지 않아. 그럼 나는 간접정범이 돼야 되는데 좀 정범으로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알면은 훌륭한 건데 한번 불러볼게요. 자, 얘가 도구야. 도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쉽다고요? 얘는 내 막대기나 집게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얘 나한테 의사집이 완전히 되는 애라는 걸 전제로 가서 야 저기서 A 좀 때리고 와. A 좀 가서 손 봐주고 와라고 했어요. 얘 갔어. 근데 가서 B를 A로 착오하고 B를 손 봐주고 왔어요. 그 객체 착오로. 자, 그럼 나한테는 무슨 착오일까요? 내가 계속 힌트를 준 게 그거야. 얘는 내 막대기야. 그럼 나한테는 뭘까?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객체에 착오를 했어. 그럼 나한테는 뭘까요? 얘 착오의 효과가 나한테도 미칠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B를 때리라고 한 적이 없거든 얘한테. 근데 얘가 B를 때렸잖아. 그럼 보세요. 얘한테는 뭐야? 얘는 객체의 착오야. 객체의 착오는 고의 성립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속 힌트를 준 게 그건데 얘는 내 막대기라니까? 나는 얘를 보낸 게 막대기를 휘두른 거야. 막대기를 휘둘렀는데 A를 때리라고 막대기를 휘둘렀는데 막대기가 누구한테 맞았어? B한테. 그러면 얘한테는 객체 착오지만 나한테는 방법의 착오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내가 왜 계속 막대기라고 했겠어. 얘를 보내서 얘가 객체 착오를 했어. 근데 내가 얘는 내 몽둥이야. 몽둥이를 휘두른 거라니까 A한테. 얘를 보낸 게. 근데 이 휘두른 몽둥이가 A가 아니고 누구한테 맞았어요? B한테 맞았잖아. 그럼 얘한테는 객체의 착오지만 나한테는 방법의 착오예요. 얘는 내 몽둥이니까.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잘못 맞은 거라고. 나한테는. 그래서 얘한테는 객체의 착오지만 나한테는 방법의 착오. 그다음에 나한테 방법의 착오는 얘한테 방법의 착오는 나한테도 방법의 착오지 뭐 그냥. 예. 뭐 그렇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요 구성요건 착오하고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을 얽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내 막대기니까 막대기를 잘못 휘두른 거지. 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여기가 되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런 착오가 엮이는 부분은 얘가 가서 착오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도구의 착오는 그 착오의 일반 이론으로 적용하는데 어쨌건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얘한테 객체의 착오는 얘는 내 막대기에 불과한 애기 때문에 내 막대기가 잘못 날아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얘가 총알이야, 내 총알. 총알을 애한테 쏜 거야. 야, 가! 이렇게 보냈어. 총알이 잘못 날아가서 B한테 맞은 거잖아. 얘는 객체 착오지만 나는 총알이 잘못 날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방법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걸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왜 내가 얘가 내 총알인데 총알이 잘못 날아갔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건 되게 쉬워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신분범과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는 거에서 저기 간접정범이 될 수 있냐 해서 뭐 학설 대립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다수설 소설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다수설이었던 게 지금 소설로 바뀐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다수설 소설은 언제나 바뀌어요. 그리고 판례도 바뀌어요. 그래서 다수설 소설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통설인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학설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저기 누구죠?
원자행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수설이 이혼 술 먹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술 먹고 실행을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거든요. 이게 이제 견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다수설 소수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설은 그래서 다수설 소수설이라기보다는 제1설, 제2설, 그다음에 판례 이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구성요건 착오의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법정적 부합설이 다수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체적 부합설이 다수설이에요. 이렇게 학설이 계속 바뀌어요. 다수설이. 그렇기 때문에 다수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다, 이런 학설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뭐가 더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결론을 내시면 돼요. 근데 판례는 참고하고, 판례 입장은 이렇고 제1학설은 이렇고 제2학설은 이런데 판례는 이런 입장이고, 이 세 가지 학설일 수도 있고 이 판례가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세 개 또는 뭐 두 개 학설들이 있을 때 이 견해들 중에서 논리적으로 난 이게 제일 타당한 것 같다는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례를 외우고 판례를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판례는 이렇다고 그러고 그냥 답을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내. 나는 판례에 따르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오늘 당장 우리가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판례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 최근에 특히 형법 강론에서 재산범죄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환합의체 판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전환합의체 판례라는 건 계속 판례가 바뀐다는 거란 말이야. 판례가 그렇게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판례 외우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냥 리딩 케이스들만 하나씩 그냥 읽으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판례의 입장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고.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는 문제가 있는데 간접전범과 자수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자수범이 뭐죠? 기억하세요? 자수범. 직접 지손으로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증죄 같은 게 있습니다. 위증죄. 이게 뭐냐면 그 자수범은 예를 들면 위증죄는 그거잖아. 선서를 한 증인만 정범이 될 수 있죠. 위증죄는 선서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국회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선서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법원에 가도 증언하기 전에 선서시키거든요. 그리고 사인해요. 그게 뭐냐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예를 들면 위증을 교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선서한 사람이야? 제가 예를 들면 쟤를 내가 위증하는 애한테 걔 딸을 내가 잡아놓고 너 똑바로 증언 안 하고 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걔는 강요된 행위지. 걔는 무죄가 되겠죠. 근데 그럼 나는 내가 시킨 거니까 내가 간접정범이 돼야 되잖아. 그럼 내가 간접정범이 될 수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서한 적이 없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나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범죄도 사실은 다수범이 돼요. 예를 들면 간통죄 이런 거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런 것도 있고요. 간통죄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간통죄는 없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근데 간통죄가 예를 들기가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번 관련 문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거든. 그러고 있잖아. 복습을 안 하잖아. 복습은 근데 내가 말한 쉬운 말로 한 걸 하는 게 복습이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게 복습이에요. 그 수업 한 부분 책을 쭉 읽으면 내가 쉬운 말로 풀어서 했던 것들이 여기는 법률적인 언어로 쭉 쓰고 있잖아. 그걸 법률적인 언어로 자기 걸로 소화하는 게 그게 복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화해내고 나면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습 안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고 쫙 하잖아.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이해됐던 걸 빨리 내 걸로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복습들 철저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정범 잠깐만 우리 뭐 진도는 뭐 다음 시간에 공동정범하고 그 다음 시간에 교사 방조하고
조사 방조하고 그 다음에 교사 방조랑 공범과 신분하고 그럼 셋, 넷. 그다음에 뭐 합동범, 동시범 이런 거 하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잠깐만, 세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죄수하고 4번, 5번. 우리가 몇 번쯤 더 하고 우리가 지금 몇 주 차지 지금? 10? 11, 12, 13, 14. 그럼 기말고사잖아. 11, 12, 13, 14 기말고사. 빡빡하겠는데. 죄수 부분까지 원래 하는데 죄수까지 할 수 있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또 수고하셨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복습 좀 철저히 하세요. 네, 네. 수고했어요.